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과 조직의 흥망을 지켜보았다. 사람은 겉으로는 상황 탓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에서 반복되는 생각이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수도 없이 확인했다. 인생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반복해 왔는지에 따라 정확히 그쪽으로 움직인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방법을 찾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이유를 모은다. 결과는 늘 그 믿음에 충실하다. 이것을 낙관주의로 오해하면 안 된다. 나는 마음을 달래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냉정한 경영의 관점에서 보아도 생각은 가장 근본적인 전략 자산이다. 기업이 전략 없이 예산만 늘린다고 성장하지 않듯 개인도 마음가짐을 관리하지 않으면 노력과 능력은 흩어지고 만다. 나는 이것을 자기 경영이라고 불렀다. 기업이 방향을 잃으면 쇠퇴하듯 사람도 자기 내부를 경영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사는데도 결과가 쌓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이야기한다. 경제가 어렵다. 시대가 나쁘다. 조건이 맞지 않는다. 물론 외부 환경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친다. 경영에서도 금리, 환율, 경쟁 심화 같은 변수는 실적을 흔들어 놓는다. 그러나 외부 환경은 개인이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반면 내부 환경, 즉 자신의 생각과 태도와 마음가짐은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 간단한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일이 풀리지 않을 때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에너지를 쏟는다. 그렇게 되면 사고의 중심이 바깥으로 이동하고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하는 위치가 아니라 상황에 끌려다니는 위치에 서게 된다. 나는 늘 먼저 묻는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 말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고 그대로 두면 미래의 당신도 만든다. 경영에서 숫자는 정직하지만 숫자를 해석하는 태도는 조직마다 달라서 결과가 갈린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한계를 보고 물러난다. 예컨대 동일한 자원을 두고도 이만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과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다음 선택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방어에 집중하고 후자는 활용을 고민한다. 이 작은 해석의 차이가 반복되면 결국 전혀 다른 성과로 이어진다. 나는 현장에서 능력은 충분하지만 늘 주저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실패를 먼저 상상하며 발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에게 허용한 생각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 인간의 뇌는 본래 부정에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다. 위험을 먼저 감지해야 생존할 수 있었던 시대의 유산이다. 문제는 그 본능을 오늘날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이 더 이상 보호장치가 아니라 성장의 장애물이 된다는 점이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은 신중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동을 마비시킨다. 행동이 멈추면 경험이 쌓이지 않는다. 경험이 없으니 확신도 생기지 않는다. 확신이 없으니 다시 행동을 미룬다. 이렇게 사람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구조 속에 갇힌다. 나는 생각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는 단순한 원칙을 수없이 확인했다. 겉보기엔 마음 문제 같지만 실은 반복 구조의 문제다. 기업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느려진 결정은 기회를 놓친다. 개인도 똑같다. 결정의 지연은 곧 기회의 상실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실패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두려움의 누적에서 비롯된다. 실패할까봐, 손해볼까봐, 평가받을까봐 사람들은 결정을 미룬다. 이 미rum이 쌓이면 학습된 무기력이 된다. 그리고 결국 이런 문장으로 자신을 고정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고 본다. 기업이 시장을 포기하는 순간 경쟁이 끝나듯 개인이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경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본 부족이 아니라 방향 상실이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흐트러지면 노력은 분산되고 분산된 노력은 성과를 만들지 못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하나 있다. 나는 현실적이야. 긍정적인 말은 그냥 위로잖아. 그러나 나는 경영 현장에서 언어가 행동을 촉발하는 가장 빠른 스위치라는 것을 보았다. 사람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 실패를 두고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멈춘다. 반면 이번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시 설계한다. 결과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며 누적된다. 이것이 생각의 복리다. 작은 문장이 하루의 결정을 바꾸고, 결정이 하루의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쌓여 인생의 흐름이 된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다. 사람의 사고는 의지만으로 바뀌지 않는다. 경영에서도 열심히 하자만 외치는 조직은 오래 못 간다. 시스템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개인에게 그 시스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자기 대화의 관리라고 답한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는 자기 대화,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진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상황 설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에게 내리는 결론이다. 결론이 내려지면 뇌는 그 결론을 증명하는 정보만 모으기 시작한다. 그러니 삶이 막히는 순간 환경을 먼저 고치려 들기 전에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대신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늦었나?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인가? 나는 원래 안 돼. 대신 이번에는 어떤 방식을 바꿔보면 될까? 질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달라진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쌓여 어느 날 당신은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된다. 나는 이 과정을 수많은 사람의 얼굴에서 보아왔다. 어떤 이들은 나이가 많았다. 이미 늦었다고 말할 만한 조건도 있었다. 그러나 내부 경영을 시작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달라졌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되 해석과 선택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되돌려 놓았다. 그 순간부터 삶은 상황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운영하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니 다시 묻는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 말이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는가? 아니면 묶어두는가? 생각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다. 이것이 모든 경영 그리고 모든 인생의 출발점이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실적이 흔들릴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다. 회의실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거의 항상 외부 요인이었다. 시장이 나쁘다, 환율이 불리하다, 경쟁이 과열됐다. 물론 그런 요소들은 분명 존재한다. 경영자라면 그것을 모를 수 없다. 그러나 외부 요인을 나열하는 데서 멈추는 순간 경영은 이미 방어적으로 변한다. 문제를 분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제권을 내려놓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삶도 다르지 않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환경을 먼저 탓하기 시작하면 사고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이동한다. 그때부터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된다. 외부 환경은 통제하기 어렵다. 날씨, 타인의 판단, 사회적 조건은 개인의 힘으로 즉각 바꿀 수 없다. 반면 내부 환경은 다르다. 생각, 태도, 집중의 방향은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내부 경영이라고 불렀다. 기업이 재무와 인사, 전략을 관리하듯 개인 역시 자신의 사고 체계를 관리해야 한다. 이 내부 경영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 준비되지 않은 조직이 호황을 맞아도 혼란만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사고의 틀 안에서만 움직인다.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부정적인 평가가 생각보다 깊은 흔적을 남긴다. 그 경험은 곧바로 하나의 신념이 된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가 한계다. 문제는 이 신념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한 장면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미래 전체에 적용해 버린다. 이렇게 내부 환경이 고정되면 새로운 시도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경영에서 숫자는 정직하다. 그러나 숫자를 해석하는 태도는 조직마다 다르다. 같은 적자를 두고도 어떤 조직은 구조를 점검하고 전략을 수정한다. 반면 어떤 조직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시간을 보낸다. 결과는 분명하다. 전자는 살아남고 후자는 도태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누군가는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설계한다. 누군가는 자신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멈춘다. 이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방향이다. 사람이 내부를 경영하지 않으면 언어부터 흐트러진다. 무심코 내뱉는 말에 책임이 사라진다. 나는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원래 그렇다. 이런 말들은 상황 설명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에게 내리는 판결이다. 말은 생각을 굳히고 굳어진 생각은 행동의 범위를 제한한다. 기업에서 전략 없는 보고서가 의미 없듯 방향 없는 말은 삶을 진전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늘 내부 환경을 가변적인 영역으로 보라고 말해왔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으로 변하지 않을 뿐이다. 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생각은 본능과 습관에 의해 흘러간다. 대부분의 부정적인 사고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나온다. 반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부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의 질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내부를 경영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도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인정하되 해석과 선택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되돌려 놓는 일이다. 지금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 체계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질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달라진다. 기업이 위기 속에서 체질을 바꾸듯 개인 역시 내부를 재정비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외부를 탓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내부를 관리하기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선택권이 다시 손에 들어온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보며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다. 성과가 정체된 사람일수록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 그 언어는 겉으로 보면 현실적이고 솔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봉인하는 역할을 한다. 나는 원래 이 정도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사실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내려진 내부 판결이다.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생각은 그 판결을 증명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시작한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이 아니다. 언어는 사고를 고정시키는 틀이다. 기업에서 전략 문서가 조직의 행동을 규정하듯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는 자신의 행동 범위를 규정한다.
부정적인 언어를 반복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된다. 도전은 리스크로 해석되고 새로운 시도는 불필요한 소모로 느껴진다. 이렇게 언어가 사고를 제한하면 능력은 있어도 실행은 나오지 않는다. 나는 뇌가 매우 정직한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뇌는 반복되는 메시지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나는 못한다는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면 뇌는 그 문장을 전제로 모든 정보를 처리한다. 반대로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면 뇌는 방법을 찾는 쪽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어떤 전제를 두느냐에 따라 사고의 방향이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언어를 가볍게 본다. 위로의 말, 기분 좋은 말 정도로 여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언어는 행동을 촉발하는 가장 빠른 스위치다.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 실패를 두고 역시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멈춘다. 반면 이번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시 설계한다. 이 차이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의 격차로 누적된다. 가정과 조직에서 리더의 언어는 더욱 중요하다. 아이에게, 부하 직원에게 어떤 말을 반복해서 들려주느냐에 따라 그들의 자기인식이 형성된다. 실수를 했을 때 왜 이것도 못하느냐 라는 말은 즉각적인 긴장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전을 회피하는 성향을 만든다. 반대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라는 질문은 생각의 방향을 미래로 돌린다. 나는 사람을 키우는 과정에서 언어의 방향이 곧 성장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다. 그래서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언어부터 점검하라고 말한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떤 말로 정의하고 있는가? 그 정의가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는가 아니면 묶어두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향후 행동을 결정한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사고는 제자리에 머물고 사고가 머물면 행동도 반복된다. 이 반복이 곧 인생의 패턴이 된다. 나는 이것을 가장 위험한 형태의 안정이라고 본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성장이 멈춘 상태다. 언어를 바꾼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일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경영에서도 새로운 규칙은 늘 저항을 동반한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의도적으로 생산적인 언어를 선택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줄여 나가는 것만으로도 사고의 결은 달라진다. 사고가 달라지면 행동의 폭이 넓어지고 그때 비로소 가능성은 현실이 될 준비를 한다. 이것이 내부 경영의 첫 단계다. 나는 경영 현장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결정은 언제나 숫자가 아니라 두려움과 맞서는 일이었다. 두려움은 인간에게 자연스럽다.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두려움을 관리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관리되지 않은 두려움은 판단을 흐리고 판단이 흐려지면 행동은 지연된다. 지연은 곧 기회의 상실로 이어진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조직의 경영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사람들은 흔히 두려움을 신중함으로 포장한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조금 더 상황을 보자. 때가 아니다. 이런 말들은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이 말들 중 상당수는 결정을 미루기 위한 언어다. 나는 위기 상황에서 결정을 미루는 조직이 어떤 결과를 맞는지 수없이 보아왔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결국 시작하지 못한다. 두려움이 반복되면 사고는 점점 수축한다. 선택지는 줄어들고 안전해 보이는 길만 남는다. 이 과정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규칙을 만든다. 나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울타리라고 부른다. 밖으로 나가려 하면 불안이 올라오고 그 불안을 피하기 위해 다시 안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울타리는 점점 단단해진다.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의 시작이다. 학습된 무기력은 한 번의 실패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복되는 작은 포기들이 쌓여 형성된다. 시도하지 않았던 선택, 말하지 않았던 의견, 미뤄두었던 결정들이 하나씩 연결되어 결국 나는 안 된다는 결론으로 굳어진다. 이 결론은 사실이 아니다. 단지 행동하지 않은 결과를 능력의 한계로 오해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오해를 진실처럼 받아들인다. 경영에서 나는 늘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실제 위험 때문인가? 아니면 익숙함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이 질문은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두려움의 정체는 실패가 아니라 변화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역할, 새로운 기준이 요구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물러선다. 하지만 성장은 언제나 익숙함을 벗어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나는 두려움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두려움을 관리하라고 말한다. 관리란 두려움이 의사결정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선을 긋는 일이다. 두려움이 신호를 보낼 수는 있지만 방향을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다. 통제 가능한 한 걸음이다. 한 걸음이 쌓이면 경험이 된다. 경험은 확신을 만든다. 사람들은 종종 확신이 생기면 행동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순서는 반대다. 행동이 먼저이고 확신은 그 결과로 따라온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도 완벽한 확신은 없다. 대신 제한된 범위에서 실험하고 데이터를 쌓으며 판단을 수정한다. 개인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야 한다. 작은 실행을 통해 두려움을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현실적인 정보로 바꾸는 것이다. 두려움을 방치하면 생각은 점점 보수적으로 굳는다. 반면 두려움을 관리하면 사고는 유연해진다. 유연한 사고는 선택지를 늘리고 선택지가 늘어나면 다시 주도권이 돌아온다. 나는 이것을 삶의 경영권 회복이라고 부른다. 외부 상황이 어떻든 내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수록 사람은 강해진다. 결국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두려움을 이유로 멈추는 순간 성장은 끝난다. 두려움을 인식한 채로도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 이미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위치에 서게 된다. 이것이 내가 경영과 인생에서 배운 두려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태도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오해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많은 이들이 긍정 확언을 감정적인 위로나 기분 전환 정도로 여긴다. 그러나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확언은 감정 관리가 아니라 행동 설계에 가깝다. 사람이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뇌가 가동하는 회로가 달라지고 그 회로는 곧 실행의 방향을 결정한다. 생각을 고정시키는 전제가 바뀌면 행동의 기본값도 함께 바뀐다. 현장에서 나는 같은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동일한 과제를 받았을 때 한 사람은 시작하고 다른 한 사람은 미루는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았다. 차이는 의지나 재능이 아니라 내부에서 작동하는 문장이었다. 해볼만 하다는 문장을 가진 사람은 움직인다. 실패하면 손해다라는 문장을 가진 사람은 멈춘다. 학원은 이 내부 문장을 의도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이다. 위로가 아니라 기본값을 바꾸는 일이다.
뇌는 반복에 반응한다. 한 번의 결심보다 반복되는 메시지가 더 큰 힘을 가진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을 하루에 여러 번 접하면 뇌는 그 문장을 전제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자원과 우회로가 눈에 들어온다. 반대로 나는 안 된다라는 전제를 깔면 뇌는 위험과 손해만을 증폭한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과의 격차로 나타난다. 나는 이를 사고의 복리라고 불렀다. 중요한 점은 확언이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막연한 낙관은 오히려 신뢰를 잃는다. 효과적인 확언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한 가지를 끝낸다처럼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경영에서도 목표는 숫자와 기한으로 표현될 때 힘을 갖는다. 개인의 확언 역시 측정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뇌가 행동 계획으로 변환한다. 나는 확언을 사용할 때 세 가지 원칙을 지켜왔다. 첫째, 현재 시제로 말한다. 미래형은 미루는 효과를 낳기 쉽다. 둘째, 통제 가능한 행동을 포함한다. 결과보다 과정이 우선이다. 셋째, 반복의 리듬을 만든다. 아침과 밤처럼 일정한 시간에 같은 문장을 읽고 말한다. 리듬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실행 비용을 낮춘다. 학원의 진짜 가치는 위기에서 드러난다. 실패했을 때, 계획이 틀어졌을 때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 역시 나는 안 된다는 말은 즉각적인 감정 해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음 시도를 차단한다. 반대로 이번에 무엇을 배웠는가 라는 언어는 분석과 재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같은 결과를 두고도 전혀 다른 궤도로 이동하게 만드는 것이 언어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리더가 반복하는 언어는 조직의 행동 규범이 된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비난의 언어가 먼저 나오면 조직은 보고를 숨기고 도전을 피한다. 반대로 학습의 언어가 자리 잡으면 문제는 데이터가 되고 개선의 출발점이 된다. 개인의 삶에서도 자신에게 쓰는 언어는 가장 가까운 리더의 언어다. 스스로에게 어떤 리더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확언은 행동을 대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마찰을 줄여준다. 시작이 쉬워지면 빈도는 늘어난다. 빈도가 늘어나면 경험이 쌓인다. 경험은 다시 확신을 만든다. 이 선순환의 출발점이 바로 언어다. 그래서 나는 확언을 연료라고 부른다. 연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엔진도 움직이지 못한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오늘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반복했는가? 그 말이 내일의 행동을 준비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미루도록 설득하고 있는가? 말을 바꾸는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경영과 인생에서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결정이다. 작은 문장을 바꾸는 순간 실행의 문턱이 낮아진다. 그때부터 변화는 가속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묻는다. 상상이나 말만으로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나는 이렇게 답한다. 행동의 상당 부분은 이미 생각의 단계에서 결정된다. 확언은 행동 이전의 설계 작업이다. 설계가 끝난 행동은 실행 비용이 낮다. 반대로 설계 없는 행동은 매번 의지를 소모하며 버텨야 한다. 의지는 소모되는 자원이다. 경영에서도 의지에만 의존하는 조직은 위기 앞에서 쉽게 흔들린다. 기준과 시스템이 있는 조직만이 버틴다. 확언은 그 기준을 개인 내부에 세우는 작업이다. 감정이 흔들릴 때 돌아갈 기준점이다. 하루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실패의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떤 문장으로 자신을 다시 세우느냐가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 나는 수많은 현장에서 이 차이를 보았다. 같은 좌절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다시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멈춘다. 차이는 단 하나,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었다. 확언을 꾸준히 사용하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 선택의 속도가 빨라진다.
완벽을 기다리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한다. 그 시작이 경험을 만들고 경험이 기준을 만든다. 기준이 생기면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내부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자기 경영이 작동하기 시작한 신호다. 나는 확언을 특별한 의식처럼 만들지 말라고 조언한다. 거창할 필요가 없다. 단 한 문장으로도 충분하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는다. 불편하더라도 한 걸음 나아간다. 이번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는다. 이런 문장들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행동의 방향을 분명히 해준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하루에도 여러 번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문장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쌓이면 어느 순간 인생의 궤도가 달라진다. 확언은 기적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실행의 문턱을 낮추고 반복의 힘을 가능하게 한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자기 경영 도구라고 생각한다. 오늘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내일의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모여 인생을 만든다. 이 단순한 원칙을 이해하는 순간 변화는 더 이상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과정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비현실적인 공상으로 오해한다. 머릿속에서만 그려보는 장면, 현실과 동떨어진 희망이라고 치부한다. 그러나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상황은 가장 현실적인 전략 중 하나다. 조직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히 그리지 못하면 현재의 판단은 모두 단기적 반응으로 전락한다. 개인의 삶도 다르지 않다. 도착지가 없는 노력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에너지는 쉽게 흩어진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항상 먼저 미래의 그림을 요구했다. 3년 후, 5년 후 우리 회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게 했다. 매출 규모, 시장 위치, 고객의 신뢰 수준을 숫자와 문장으로 표현하게 했다.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었다. 판단의 기준점을 만드는 일이었다. 기준점이 생기면 현재의 결정이 그 방향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다. 개인 역시 자신의 삶에 이런 기준점을 설정해야 한다. 이상화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구체성이다. 막연히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은 행동을 만들지 못한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상태의 자신인지 명확해야 한다. 그 장면이 구체적일수록 뇌는 그것을 하나의 목표 상태로 인식한다. 목표 상태가 설정되면 현재와의 간극이 드러난다. 이 간극이 바로 행동의 출발점이다. 간극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이상화가 현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실을 외면하는 낙관은 위험하다. 그러나 현실에만 매달려 미래를 그리지 않는 태도 역시 정체를 낳는다. 이상화는 현재의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다. 경영에서 새로운 공장을 세울 때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생산성을 전제로 설계를 시작하듯 개인도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사고를 확장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지금 내 상황에서 그런 미래를 상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나 의미는 상상 자체가 아니라 상상이 만들어내는 선택의 변화에 있다. 이상화가 명확해지면 사소한 결정 하나에도 기준이 생긴다. 이 선택이 내가 그리는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이 질문이 반복되면 행동의 질이 달라진다. 나는 이상화를 할 때 감정까지 포함시키라고 말해왔다. 단순히 결과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느낄 감정을 함께 상상하는 것이다. 안정감, 자신감, 여유, 책임감 같은 감정은 행동의 강력한 동기가 된다.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에 의해 더 자주 움직인다.
감정이 연결되지 않은 목표는 쉽게 잊힌다. 반면 감정이 결합된 이상은 기억에 남고 반복해서 떠오른다. 기업 사례에서 나는 이상화 과정을 통해 조직의 성과가 실제로 변화하는 것을 보았다. 구성원들이 같은 미래 그림을 공유하자 회의의 초점이 바뀌었다. 변명보다는 방법이 논의되었고 단기 성과보다 장기 기준이 우선되었다. 개인의 삶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난다. 스스로 그리는 미래가 명확해질수록 일상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정렬된다. 이상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작업이 아니다. 환경과 경험이 바뀌면 이상도 조정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미래를 재정의하는 습관이다. 방향을 점검하지 않는 경영이 위험하듯 이상화를 멈춘 삶은 관성에 맡겨진다. 관성은 편안해 보이지만 성장하지 않는다. 결국 이상화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이끄는 힘이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에 의미가 있다. 사람은 자신이 그릴 수 있는 만큼만 성장한다. 생각의 스케일이 커지면 행동의 스케일도 따라 커진다. 이상을 그리는 일을 가볍게 보지 말라. 그것은 모든 실행의 출발선이며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에게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 명확한 미래 그림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더라도 완전히 길을 잃지는 않는다. 돌아갈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화는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선택의 자유를 넓히는 작업이다. 기준이 있을 때 사람은 덜 흔들린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가 분명해진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더 이상 즉흥적인 반응의 연속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경영의 과정이 된다. 이것이 내가 경영과 인생에서 배운 이상화의 진짜 가치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의지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장면을 보아왔다. 처음에는 열정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결국 포기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의지는 소모되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경영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의지에만 의존하는 조직은 위기 앞에서 쉽게 흔들린다. 반면 시스템과 기준이 있는 조직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시각화는 의지를 대체하는 내부 시스템이다. 시각화는 단순히 상상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전제로 사고를 작동시키는 방법이다. 목표를 달성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떠올릴수록 뇌는 그 상태를 하나의 기준값으로 설정한다. 기준값이 설정되면 현재의 행동은 그 기준을 향해 자동으로 조정된다. 이것이 시각화의 힘이다. 억지로 마음을 다잡지 않아도 행동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정렬된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말로만 세운다. 연봉을 올리고 싶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면이 없다면 그 목표는 추상적인 바람에 머문다. 시각화는 이 추상을 장면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지까지 떠올려야 한다. 장면이 선명해질수록 뇌는 그것을 하나의 가상 경험으로 받아들인다. 경험은 행동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다. 나는 경영 현장에서 시각화를 전략 도구로 활용해왔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단순한 수치 목표보다 먼저 완성된 상태의 운영 장면을 공유했다. 생산 라인의 흐름, 고객의 반응, 직원들의 역할 분담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그리게 했다. 그 결과 구성원들은 각자의 판단 기준을 공유하게 되었고 실행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 개인의 삶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시각화의 핵심은 생생함과 반복이다. 한 번의 상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복해서 떠올릴수록 뇌는 그것을 중요한 정보로 인식한다. 중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는 주의 자원을 끌어당긴다. 그러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와 연결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이를 운이 좋아졌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인식의 초점이 이동한 결과다. 중요한 점은 시각화가 현실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게 만든다. 목표 장면이 명확해질수록 현재의 부족함도 또렷해진다. 이 부족함은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설계의 출발점이 된다. 무엇이 부족한지 알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도 명확해진다. 경영에서 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전략이 나오는 것과 같다. 시각화는 감정과 결합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낄 안정감, 성취감, 여유를 함께 떠올려야 한다. 감정은 행동의 지속력을 결정한다. 감정이 빠진 목표는 금세 힘을 잃는다. 반면 감정이 연결된 장면은 반복해서 떠오르고 그때마다 행동을 밀어준다. 이것이 의지 소모 없이 전진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상상만으로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답한다. 행동의 상당 부분은 이미 생각의 단계에서 결정된다. 시각화는 행동 이전의 설계 작업이다. 설계가 끝난 행동은 실행 비용이 낮다. 반대로 설계 없는 행동은 매번 의지를 소모하며 버텨야 한다. 결국 시각화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싶다면 먼저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 장면이 생기면 기준이 생기고 기준이 생기면 선택은 쉬워진다. 선택이 쉬워질수록 실행은 빨라지고 실행이 쌓이면 결과는 따라온다. 이것이 내가 경영과 인생에서 확인한 시각화의 실용적 가치다. 나는 경영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를 이렇게 정의한다. 목표는 있으나 그것을 명확히 말할 수 없는 상태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목표는 조직에서 기준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개인의 삶에서도 동일하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만 바라는 목표는 행동을 지휘하지 못한다. 언어화는 생각을 현실 세계로 끌어내리는 과정이며 목표를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마지막 장치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생각과 언어는 다르다. 생각은 흐르고 언어는 고정된다. 말로 표현하는 순간 목표는 형태를 갖는다. 형태를 갖춘 목표만이 뇌에서 행동 계획으로 변환된다. 경영에서 전략을 문서로 남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록되지 않은 전략은 실행되지 않는다. 개인의 목표도 마찬가지다. 말과 글로 고정되지 않으면 쉽게 수정되고 쉽게 잊힌다. 언어와의 첫 번째 원칙은 구체성이다. 성공하고 싶다는 말은 방향이 없다. 반면 이번 분기 안에 이 일에서 이 수준의 결과를 만든다 라는 문장은 행동의 기준이 된다. 구체적인 언어는 뇌에 과제를 부여한다. 과제가 주어지면 뇌는 자원을 배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막연한 바람에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칙은 현재 시제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항상 미래형으로 말한다. 언젠가 나중에 준비되면이라는 언어는 행동을 뒤로 미루는 효과를 낳는다. 반대로 현재 시제로 말하면 뇌는 이미 시작된 일로 인식한다. 나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문장은 행동의 문턱을 낮춘다. 경영에서도 실행계획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관리된다. 개인의 목표 역시 그래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반복이다. 한 번 말하고 끝내는 언어는 힘이 없다. 반복되는 언어만이 사고를 재구성한다. 나는 목표를 글로 적고 정해진 시간에 반복해서 읽는 습관을 강조해 왔다. 아침에 하루의 방향을 설정하고 밤에 그 방향을 다시 확인한다. 이 반복은 뇌에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신호다. 중요하다고 인식된 목표는 무의식 속에서도
계속 처리된다. 언어화는 감정과 결합될 때 더 강력해진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낄 감정을 함께 말로 표현하면 뇌는 그 목표를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보상과 연결된 상태로 저장한다. 안정감, 성취감, 자유 같은 감정은 행동의 지속력을 높인다. 사람은 이성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이 연결되지 않은 목표는 쉽게 포기된다. 중요한 점은 부정적인 언어를 관리하는 일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말로 옮기는 순간 부정은 기준이 된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역시 안 되는구나 같은 말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범위를 축소한다. 언어화를 할 때는 이 점을 경계해야 한다. 문제를 말하되 방향은 항상 앞으로 두어야 한다. 나는 언어화를 목표 선언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와 맺는 계약이다. 계약에는 책임이 따른다. 말로 정리된 목표는 자신을 감시하는 기준이 된다. 오늘의 행동이 이 문장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게 만든다. 이 질문이 반복되면 선택은 점점 정렬된다. 결국 목표는 머릿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고 글로 적힐 때부터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언어화는 생각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다리다. 이 다리를 건너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생각도 잠재력에 머문다. 그러나 다리를 건너는 순간 목표는 더 이상 추상이 아니다. 관리되고 측정되며 실행되는 대상이 된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왔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서 묻는다. 그것을 글로 적어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은 머뭇거리며 이렇게 대답한다. 생각은 해봤지만 적어 본 적은 없다고.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글로 쓰지 않은 목표는 의지에만 의존한다. 반면 글로 적힌 목표는 뇌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한다. 이것은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처리 방식의 문제다. 글을 쓰는 행위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생각을 정렬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모호함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경영에서 전략 문서를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서화되지 않은 전략은 실행되지 않는다. 개인의 목표 역시 문서화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목표를 적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노트든 종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구체성과 반복이다. 목표를 적을 때는 반드시 감정을 함께 적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낄 감정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안정감, 자부심, 여유, 책임감 같은 감정은 행동의 지속력을 높인다. 감정이 결합되지 않은 목표는 쉽게 지친다. 반면 감정이 연결된 목표는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떠오른다. 이것이 언어화의 힘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글을 쓴다고 현실이 바뀌겠느냐고. 그러나 현실은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대신 선택이 바뀐다. 글로 적힌 목표는 하루의 선택을 미세하게 조정한다. 오늘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무엇을 미룰 것인지에 영향을 준다. 이 작은 조정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결과가 달라져 있다. 나는 이것을 조용한 변화라고 부른다. 겉으로는 큰 사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방향이 꾸준히 수정되고 있다. 글로 쓰는 과정은 자신과의 대면이기도 하다. 막연히 생각할 때는 회피할 수 있었던 질문들이 글 앞에서는 분명해진다.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지금의 행동이 그 방향과 맞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이 질문들은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에서도 불편한 숫자를 외면하는 순간 문제는 커진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불편함을 피하는 동안 방향은 흐려지고 흐려진 방향은 결국 정체로 이어진다. 중요한 점은 목표를 한번 쓰고 끝내지 않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다시 읽고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환경은 변하고 사람도 변한다. 목표 역시 그 변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다만 방향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핵심은 유지하고 방법은 조정하는 것이다. 이 유연함이 지속 가능성을 만든다. 경영에서도 장기 전략은 유지하되 실행 계획은 상황에 맞게 수정한다. 개인의 목표도 같은 원리로 관리해야 한다. 글로 쓴 목표는 눈에 띄는 곳에 두는 것이 좋다. 침대 옆 노트든 아침마다 펼쳐보는 다이어리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자주 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눈에 띄는 목표는 무의식 속에서도 작동한다. 밤에 잠들기 전 목표를 읽으면 뇌는 그 정보를 밤새 정리한다. 아침에 떠오르는 작은 아이디어들은 우연이 아니다. 정리된 목표가 만든 결과다. 결국 글로 쓰는 행위는 자신에게 내리는 공식 선언이다. 나는 이 방향으로 간다. 이 선언이 반복될수록 행동은 점점 그 방향으로 수렴한다. 목표를 적는 일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자기 경영 도구다. 경영에서 문서가 조직을 움직이듯 개인의 삶에서도 글로 적힌 목표는 행동을 움직인다. 많은 사람들은 루틴을 오해한다. 규칙적인 생활은 답답하고 창의성을 억누르며 자유를 빼앗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루틴은 자유를 줄이는 장치가 아니라 불필요한 소모를 제거하는 장치다. 기업이 표준 공정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매번 같은 판단에 에너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다. 개인의 삶도 동일하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린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언제 일을 시작할지 같은 사소한 선택들이 쌓이면 생각보다 큰 피로를 만든다. 이 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중력과 실행력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나는 이것을 결정 피로라고 본다. 루틴은 이 결정 피로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반복되는 행동을 미리 정해두면 그만큼 사고 자원이 절약된다. 경영에서도 핵심은 집중이다. 모든 것을 잘하려는 조직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매일 에너지를 분산시키며 하루를 시작한다. 반면 기본 루틴이 자리 잡힌 사람은 몸이 먼저 움직인다. 고민보다 행동이 앞선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진다. 루틴은 의지를 대체하는 시스템이다. 나는 루틴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잠을 이야기한다. 잠은 의지로 버티는 영역이 아니다. 사고의 질과 판단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기반이다. 숙면이 무너지면 어떤 전략도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취침 전 시간을 특히 중요하게 본다. 밤에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생각하며 잠들었는지가 다음날의 집중도를 좌우한다. 전자기기는 뇌를 계속 활성화시킨다. 활성화된 뇌는 쉬지 못한다. 쉬지 못한 뇌는 다음날 둔해진다. 나는 가능하면 일정 시간 이후에는 화면에서 멀어지라고 말한다. 대신 간단한 정리와 기록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내일 해야 할 일을 몇 줄로 적는 것만으로도 뇌는 밤새 그 정보를 정리한다. 아침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우연이 아니다. 준비된 잠이 만든 결과다. 아침 루틴 역시 중요하다. 아침은 의지가 가장 약한 시간이다. 이 시간에 복잡한 선택을 요구하면 하루의 흐름이 무너진다. 그래서 아침의 행동은 단순해야 한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순서로 움직이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부터 시작한다. 이 한 가지가 하루의 기준점이 된다. 기준점이 잡히면 나머지는 조정 가능해진다. 사람들은 종종 시간 관리를 통제로 오해한다. 그러나 시간 관리는 선택의 자유를 늘리는 일이다. 무엇을 언제 할지 정해두면 나머지 시간은 더 유연해진다. 경영에서도 일정이 명확할수록
예외에 대응할 여지가 생긴다. 개인의 삶도 같다. 기본 구조가 잡혀 있어야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다. 루틴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바꾸려 하면 오래 가지 않는다.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하루에 한 번 목표를 읽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는 것. 이 작은 반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루틴은 의식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시스템이 된다. 나는 루틴을 삶의 자동 조종 장치라고 본다. 자동 조종이 있다고 해서 조종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필요한 긴장을 줄여준다. 루틴이 자리 잡히면 사람은 더 멀리 보고 더 큰 결정을 내릴 여유를 갖게 된다. 이것이 루틴의 진짜 가치다. 자유란 아무것도 정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상태다. 루틴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다. 나는 한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자본도 경험도 확실한 미래도 없었다. 그러나 그 시절 나를 버티게 만든 단 하나의 확신이 있었다. 나는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깨달음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탈출구였고 생존 전략이었다. 환경이 불리할수록, 조건이 부족할수록 배움의 가치는 더 커진다. 경영의 현장에서 내가 확인한 사실도 같다.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사람과 사라지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학습 속도였다. 변화가 빠른 시대일수록 기존의 능력은 빠르게 낚는다. 한때 잘 통했던 방식에만 기대면 어느 순간부터 성과는 줄어든다. 기업도 개인도 마찬가지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과거의 자신에게 발목 잡힌다. 나는 수많은 조직이 과거의 성공 공식을 놓지 못해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다. 개인의 삶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 이렇게 해왔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신호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다. 사고의 틀을 확장하는 일이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다시 정의하게 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해보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은 자신감을 낳고 자신감은 다시 행동을 부른다. 배움은 이렇게 행동과 성과로 이어지는 연쇄의 출발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배움을 미룬다. 그러나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바쁠수록 배워야 한다. 위기일수록 공부하지 않는 조직은 반드시 도태된다. 배움은 시간을 빼앗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만드는 투자다.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같은 시간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를 때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에서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 그 위치에 서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지금의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배움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읽고 듣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배운 것을 하루의 작은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학습은 완료된다. 나는 이것을 실행학습이라고 부른다.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다. 작은 적용이 반복되면 배움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실력이 된다. 사람은 배우는 동안 늦지 않는다. 배움을 멈출 때부터 노화가 시작된다. 나이는 문제가 아니다. 사고가 고정되는 것이 문제다. 배움은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고 유연한 사고는 새로운 기회를 인식하게 한다. 이것이 내가 평생 배움을 강조해온 이유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운이나 재능의 결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평생 경영을 하며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성공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이 쌓인 결과다. 무엇을 생각할지, 어떤 말을 반복할지, 어디에 시간을 쓸지에 대한 선택이 오늘을 만들고 오늘이 모여 인생이 된다.
사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환경도 타인도 아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스스로에게 허용한 생각의 한계, 반복해온 언어, 미뤄왔던 행동들이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든다. 이 벽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에 하나씩 선택을 바꾸면 벽은 점점 얇아진다. 나는 늘 행동을 강조해 왔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행동 역시 생각 없이 지속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연결되어 있다. 생각을 관리하고, 언어를 정제하고, 목표를 글로 쓰고, 루틴으로 굳히고, 배움으로 확장하는 일. 이 일련의 흐름이 하나의 경영 시스템을 이룬다. 개인의 삶도 충분히 경영될 수 있다. 완벽한 시작은 없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방향이 맞다면 속도는 조정할 수 있다. 경영에서도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라도 위험하다. 반대로 방향이 맞으면 느려 보여도 결국 도착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오늘의 선택이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복리는 작은 반복에서 나온다. 하루의 생각, 하루의 말, 하루의 행동이 쌓이면 어느 순간 결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진다. 나는 이것을 시간의 편이라고 부른다.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사람은 결국 이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어느 정도까지는 당신의 선택이 만들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당신의 미래다. 성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오늘의 선택 속에 있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며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돌아오게 된다. 인생은 특별한 재능이나 극적인 기회로만 바뀌지 않는다. 대부분의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 선택에서 시작된다. 하루에 어떤 생각을 허용했는지, 어떤 말을 반복했는지, 어떤 행동을 미뤘는지, 혹은 실행했는지가 조용히 쌓인다. 사람들은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다고 말하지만 그 변화의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축적되고 있었던 결과다. 경영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자주 본다. 실적이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기업을 들여다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작은 신호들이 있었다. 회의에서 질문이 사라지고 숫자를 해석하는 태도가 방어적으로 바뀌고 새로운 시도를 미루는 결정들이 반복된다. 그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회복하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한다. 개인의 삶도 정확히 같은 구조를 따른다. 사람들은 흔히 큰 결단을 기다린다. 인생을 바꿀 계기, 운명을 뒤집을 사건을 기대한다. 그러나 내가 평생 확인한 사실은 하나다. 그런 순간은 거의 오지 않는다. 대신 하루에도 여러 번 찾아오는 작은 선택의 기로가 있다. 그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만든다. 오늘 피한 불편함, 오늘 미룬 한 걸음, 오늘 스스로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삶을 통째로 바꾸려 하지 말고 하루를 먼저 경영하라고, 하루의 생각을 관리하고, 하루의 언어를 정제하고, 하루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라고. 이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 인생이 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변화는 더 이상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프로젝트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벽함을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이다. 완벽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시작은 늦어진다. 경영에서도 완벽한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실행 가능한 계획이 있을 뿐이다. 개인의 삶도 같다. 지금의 조건에서 가능한 만큼 시작하면 된다. 방향이 맞다면 조정은 언제든 가능하다.
멈춰 있는 상태만이 가장 위험하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같은 패턴을 보았다. 인생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어느 순간부터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선택을 반복했을 뿐이다. 그들은 더 똑똑해진 것도 더 운이 좋아진 것도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기준이 바뀌었을 뿐이다. 그 기준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과를 바꿨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환경도, 타인도, 과거의 실패도 결국 결정권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다. 어떤 생각을 붙잡을지, 어떤 말을 사용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이 선택을 남에게 넘기는 순간 인생의 경영권도 함께 넘겨진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이미 충분히 많은 경험을 쌓아왔다는 것을 안다. 중년이든 노년이든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다만 그 경험을 어떤 해석으로 묶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방향은 크게 달라진다. 이제 늦었다라는 해석은 가능성을 닫고 아직 선택할 수 있다라는 해석은 길을 연다. 사실은 단 하나다. 선택은 지금도 가능하다. 성공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의 생각, 하루의 말, 하루의 행동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조금씩 쌓이는 결과다. 오늘의 선택이 작아 보여도 상관없다. 복리는 언제나 작은 반복에서 시작된다. 오늘 한 생각, 오늘 한 말, 오늘 한 행동이 내일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쌓여 인생의 방향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가? 그 말은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었는가? 아니면 제자리에 묶어두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꾸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택은 여전히 당신의 손에 있다.